5월의 햇살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제단 위로 영롱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선율이 경건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김소연과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랑 이강구.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떨리는 가슴으로 사랑의 서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구는 꿈을 꾸는 듯했다. 아름다운 소연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 소연 역시 강구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례를 맡은 김 신부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는 이 성당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결혼을 주관해왔지만 오늘처럼 아름답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은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성스러웠으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이제 신랑 이강우 군과 신부 김소연 양은 하느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김 신부님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강구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먼저 강구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소연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또렷하게 서약했다. 나 이강우는 김소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신뢰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소연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살짝 맺혔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그녀가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김 신부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온화했던 미소를 거두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소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소연의 얼굴 어딘가에 꽂혀 있는 듯했다. 강구는 신부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다. 어쩌면 긴장한 신부를 위해 잠시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김 신부님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그의 임에는 식은땀까지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성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듯했다. 하객들 역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연은 그런 신부님의 시선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김 신부님의 집요한 시선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신부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강구가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신부님은 강구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소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 김소연 양 잠시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신부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숨겨왔던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김 신부님은 한참 동안 소연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혹시 신부님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으신가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손목을 움켜쥐며 뒷걸음질 치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 같았다. 강구 역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연과 신부님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어떻게 그걸... 소연이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김 신부님의 표정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했다. 죄송합니다. 이 결혼, 저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성당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하객들은 경악과 충격 속에서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부님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다. 신부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결혼을 멈추시다니요. 이유라도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 신부님은 강구의 말을 가로막고 여전히 소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제가 아는 한 진짜 김소연 양에게는 그런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순간 김 신부님이 소연의 웨딩드레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생긴 듯한, 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의 흔적이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강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오늘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여자 김소연. 그녀가 진짜 김소연이 아니라니.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소연. 아니, 소연의 모습을 한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졌고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메라 플래시 소리, 그리고 신부의 절규,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강구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손목의 선명한 흉터와 신부님의 단호한 표정은 이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결혼식 중 신부님이 내 신부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시고 갑자기 예식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 충격적인 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진실과 음모는 이제부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었다. 강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들이 김 신부님의 폭탄 같은 선언과 함께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술렁거렸고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강우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급하게 김 신부님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다. 신부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 소연이가 아니라니요.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겁니다, 소연아. 괜찮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강구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는 김소연을 챙기려 했다. 소연은 강구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절망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김 신부님을 향해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소리쳤다. 신부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희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놓으시는 거예요, 강우 씨.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분. 이상해. 그녀는 강구의 팔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절박해 보였다. 김 신부님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가씨,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충격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진짜 김소연 양은 지금 아가씨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아이는 몇 년 전 아주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려 실종된 상태입니다. 실종이라는 말에 강구는 또다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실종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님, 제 아내 소연이는 분명 제 옆에 있는데요. 간구 형제님,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김 신부님은 간구의 어깨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년 전, 제가 부산의 한 작은 성당에서 봉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소연이라는 이름의 아주 착하고 순수한 자매님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강구 형제님의 신부에게서 저는 그때 그 소연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똑 닮은 외모,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아이 특유의 작은 습관까지도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신부님의 모습에서는 그때의 소연 양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불안감과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특히 저 손목의 흉터는 제가 아는 소연 양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김 신부님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강구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사랑했던 김소연, 그녀는 고아였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여자였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는 단 한 번도 부산이나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리고 손목의 흉터, 간구는 한 번도 소연의 손목에서 그런 흉터를 본 기억이 없었다. 그녀는 늘 긴 소매 옷을 즐겨 입었고 손목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듯 보였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문득 간구의 머릿속에 소연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약 1년 전 그는 친구의 소개로 한 자선 미술 전시회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수수하지만 단아한 외모, 그리고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진 그녀에게 간구는 첫눈에 반했다. 그녀는 자신을 부모님 없이 어렵게 자랐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화가 지망생 김소연이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간구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들의 연애는 꿈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간구에게 늘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간구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여자들보다도 현명하고 속이 깊었으며 때로는 그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보이기도 했다. 간구는 그런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녀의 행동에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간구가 가끔 그녀의 옛날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곤 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갑고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지만 간구는 그것을 사랑의 열병으로 인한 자신의 착각이라고 치부해버렸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소연이가 나를 속였을 리가 없어.
간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눈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저 여자는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김소연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은 그동안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쓴 다른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일까? 김 신부님은 그런 강구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구 형제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 아가씨가 진짜 김소연 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소연 양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아가씨가 정말 소연 양이라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과거를 숨겨야만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강우의 가족들과 하객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소연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구는 결심해야만 했다.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내고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거짓된 행복 속에 안주할 것인가? 그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갈림길이 될 터였다. 결혼식장의 소동 이후 이강우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사랑했던 여자 김소연. 아니, 김소연의 모습을 한 그 여자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입원했고 강구는 텅 빈 신혼집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김 신부님의 단호한 증언과 그녀의 손목에서 발견된 초승달 모양의 흉터는 강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악몽과도 같았다. 며칠 후 강구는 김 신부님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인 김 신부님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김 신부님은 여전히 안타깝고 비통한 표정이었지만 강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제가 알던 진짜 김소연 양은 참으로 맑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김 신부님은 과거를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산의 작은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늘 밝고 긍정적이었죠. 그림에 에스트라오르디나리오한 재능이 있었고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알고 서울에 있는 한 미술재단에 추천하여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때가 한 5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김 신부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진짜 김소연은 강구가 만났던 김소연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삶을 살아온 아이였다. 그녀는 강구가 소연에게서 들었던 것처럼 부모님 없이 어렵게 자란 것은 맞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특히 강구가 소연에게서 들었던 그녀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나 예술가로서의 고뇌 같은 것들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아이는 후원을 받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재단에서도 저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김 신부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강구는 김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이 결혼하려 했던 여자가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소연을 만나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김 신부님은 그를 만류했다.
강구 형제님, 지금은 그 아가씨를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아가씨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칭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배후에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김 신부님의 조언에 따라 간구는 일단 소연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미술대학, 그녀가 살았다는 보육원, 그리고 그녀가 가끔 언급했던 몇 안 되는 친구들까지. 그는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쳐 나갔다. 그 과정에서 강구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반려견 맥스의 이상 행동을 떠올렸다. 맥스는 평소에는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도 많은 개였지만 유독 소연에게만은 이상할 정도로 경계심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면 뒷걸음질 치거나 심지어 으르렁거리기까지 했다. 그때는 그저 맥스가 낯을 가려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은 어쩌면 맥스가 그녀의 정체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소연의 거짓말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미술대학에는 김소연이라는 이름의 학생 기록이 없었고, 그녀가 살았다는 보육원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시설이었다. 그녀가 가끔 언급했던 친구들은 모두 가상의 인물이거나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을 부풀려 이야기한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구는 절망감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혼하려 했던 여자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기만했다니.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에 치를 떨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소연. 아니, 이제는 그녀를 한지수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그 여자는 간구가 자신의 정체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더욱 교묘하게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기억상실증 증세를 보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로 강우의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이 드러난 이상 간구는 더 이상 그녀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다. 간구는 김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본격적으로 한지수의 진짜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지수는 과거 여러 차례 신분 도용 및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전문 사기꾼이었고 현재도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주로 부유한 집안의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혼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거나 그들의 신분을 도용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타겟이 바로 이강우였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또한 실종된 진짜 김소연에 대한 단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년 전 한지수와 같은 미술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은 한때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김소연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한지수가 김소연 행세를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진짜 김소연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한지수가 그녀의 실종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간구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한지수의 멱살을 잡고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다. 실종된 진짜 김소연을 찾아야 했고 한지수와 그녀의 배후 세력 만약 있다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강구는 김 신부님, 그리고 탐정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한지수의 모든 죄를 밝히고 진짜 김소연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 뒤에는 또 다른 거대한 음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사설 탐정으로부터 한지수의 실체와 진짜 김소연의 실종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강우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김 신부님과 탐정, 그리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본격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단순한 신분 도용을 넘어 강력 범죄의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한지수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한지수는 이미 감쪽같이 사라지고 난 후였다. 그녀는 강우의 움직임을 미리 눈치채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빠져나간 것이 분명했다. 병실에는 그녀가 남긴 듯한 비웃음만이 싸늘하게 남아있었다. 강구는 분노와 함께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움직였다면 그녀를 놓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한지수가 도주했다는 것은 진짜 김소연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과 동시에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모두 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간구와 김 신부님, 그리고 경찰은 한지수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한지수가 진짜 김소연과 함께 다녔다는 미술학원, 그리고 김 신부님이 그녀를 후원해 주었던 미술재단 등을 찾아가 관련자들을 탐문했다. 미술학원 관계자들은 몇 년 전 김소연과 한지수가 함께 학원에 다녔으며 두 사람이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기억했다. 특히 김소연은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성격 또한 밝고 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한지수 역시 김소연이 사라진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미술재단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재단 관계자는 김 신부님의 추천으로 김소연에게 후원금을 지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로부터 더 이상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재단에서는 그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한지수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녀는 김소연의 신분을 도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모든 관계를 끊어놓았던 것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한지수의 악랄함과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 속에서 움직였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개의 가명과 차명 계좌를 사용했으며 필요하다면 협박과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간구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한지수의 아름다운 외모와 교양 있는 말투, 그리고 꾸며낸 불행한 과거 이야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반드시 그녀를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진짜 김소연을 찾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한지수의 과거 통화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번호 하나를 발견했다. 그 번호는 대포폰이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그 번호의 주인이
과거 한지수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즉시 그 공범을 체포하여 신문했고 마침내 그에게서 한지수의 현재 은신처와 진짜 김소연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어낼 수 있었다. 공범의 진술에 따르면 한지수는 진짜 김소연을 납치하여 서울 외곽의 한 폐창고에 감금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소연에게 자신의 범행을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진짜 김소연은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간구와 김 신부님, 그리고 경찰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공범이 지목한 폐창고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폐창고 주변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진입했고 간구는 초조한 마음으로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곁에는 반려견 맥스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고 안에서 몇 발의 총성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간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김 신부님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제발 소연 씨가 무사하기를. 잠시 후 창고 문이 열리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한지수와 그녀의 공범들을 체포하여 끌고 나왔다. 한지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차가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라타야 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경찰관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창고 안에서 나왔다.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하지만 그 모습은 간구가 지난 1년 동안 사랑했던, 그리고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바로 그 여자. 진짜 김소연이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비록 심신이 지쳐 보였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소연 씨. 간구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김소연은 간구를 보자 와락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김 신부님 역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성호를 그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그들 앞에 비추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진짜 김소연의 아픈 과거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진짜 김소연이 극적으로 구출되고 가짜 신부 행세를 했던 한지수와 그녀의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길고 길었던 악몽은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한지수는 왜 그토록 치밀하게 김소연의 삶을 훔치려 했으며 그녀의 배후에는 또 어떤 검은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강우와 김 신부님, 그리고 경찰은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경찰은 한지수와 그녀의 공범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다. 한지수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과 공범들의 엇갈리는 진술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쓰듯 때로는 눈물로 동정심에 호소하고 때로는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리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애썼다. 한편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은 진짜 김소연은 이강우와 김 신부님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잔혹 동화와도 같았다. 김소연은 원래 부산의 작은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김 신부님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미술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지수를 처음 만났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의지하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지수가 파놓은 치밀한 함정의 시작이었다. 한지수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김소연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김소연의 순수하고 착한 성품,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함을 이용하여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녀는 먼저 김소연의 이름으로 각종 대출을 받고 그녀의 신용을 망가뜨렸다. 그리고 김소연이 재단으로부터 받는 후원금마저 가로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다. 김소연이 한지수의 악행을 눈치채고 그녀를 멀리하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한지수는 온갖 협박과 폭력으로 김소연을 굴복시켰고 심지어 그녀를 외딴 곳에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으며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녀는 김소연에게 자신과 똑같은 외모로 성형수술까지 강요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완벽한 김소연이 되려 했던 것이다. 이강우가 만났던 김소연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한지수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한지수가 이강우에게 접근한 이유는 단순한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불행했던 삶에 대한 보상 심리와 함께 이강우 집안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김소연의 깨끗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강우와 결혼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김소연은 한지수의 감시와 폭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공포와 절망 속에서 보내야 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더욱 잔인한 보복을 당해야 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지만 그녀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 한지수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강구는 김소연의 처절했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김소연이 그런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한지수라는 악맥에 철저히 기만당했고 그로 인해 진짜 김소연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수 없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고 한지수의 배후에 더 큰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신분 도용, 인신매매, 불법 장기 밀매 등 온갖 흉악 범죄에 관여해온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신분을 훔치고 그들을 이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질러 왔다. 진짜 김소연 역시 그들의 희생양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 개인의 사기극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 그 이면에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즉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한지수의 배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수사망을 펼쳐나갔다. 강구는 김소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회복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지수와 그녀의 배후 조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신부님 역시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우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한지수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고 그녀가 속했던 범죄 조직의 실체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그들의 범죄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치밀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정적의 깊숙이까지 뻗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거대한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간구와 김소연 그리고 김 신부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들 뒤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가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정의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혼식 중 신부님이 내 신부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시고 갑자기 예식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며 더욱 거대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지수와 그녀가 속한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한 신분 도용과 사기극을 넘어 인신매매와 불법 장기밀매까지 서슴지 않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드리워진 것이었다. 이강우는 진짜 김소연을 보호하고 한지수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던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한지수의 배후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한지수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조직의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다. 그녀 역시 조직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간구는 김 신부님과 함께 진짜 김소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녀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소연은 여전히 과거의 끔찍한 기억과 한지수에 대한 공포로 힘들어했지만 간구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김 신부님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지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 그리고 감금되어 있는 동안 우연히 엿듣거나 목격했던 단서들을 간구와 경찰에게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의 기억 속 작은 조각들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간구 역시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지원했다. 그는 한지수가 자신에게 접근했던 방식, 그녀가 사용했던 가짜 신분들, 그리고 그녀와 접촉했던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경찰에 제공했다. 그는 밤낮 없이 사건에 매달렸고 마치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그의 곁에는 반려견 맥스가 늘 함께했고 맥스는 때로는 위험을 감지하여 간구를 보호하고 때로는 지친 간구에게 말없는 위로를 건네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죄 조직의 실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동시에 그들의 방역도 거세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수사를 방해하고 관련자들을 협박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간구와 김소연, 그리고 김 신부님에게도 익명의 협박 전화와 미행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괴한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위협들은 그들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반드시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간구는 전문 경호팀을 고용하여 소연과 김 신부님의 안전을 확보했고
경찰 역시 그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몇 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마침내 경찰은 범죄 조직의 국내 총책임자와 주요 간부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들의 아지트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간구 역시 김 신부님과 함께 경찰의 작전지휘본부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소연은 안전을 위해 비밀 장소에 머물렀지만 그녀 역시 간구와 끊임없이 연락하며 마음속으로 그들의 성공을 간절히 기도했다. 작전 당일 밤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대규모 검거 작전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박하고 치열하게 펼쳐졌다. 범죄 조직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한 경찰 특공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국내 총책임자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아지트에서는 수많은 불법 자금과 범죄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 인물 몇몇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해외로 도주하려 시도했다. 경찰은 즉시 인터폴의 공조를 요청하여 그들의 뒤를 쫓았고 간구 역시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의 집요한 추적과 분석 덕분에 도주했던 핵심 조직원들마저 결국 해외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세상은 다시 한번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구는 가장 먼저 김소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동안의 마음고생 때문인지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 보였다. 고생 많았어요. 강구 씨,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소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간구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소연 씨의 용기와 김 신부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제가 소연 씨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겨냈다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불편함은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와 존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김 신부님 역시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낸 두 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결혼식 중 신부님이 내 신부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시고 갑자기 예식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지만 그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은 그들의 남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게 될까? 한지수와 그녀가 몸담았던 거대한 범죄 조직은 마침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수년에 걸쳐 저질러온 그들의 끔찍한 범죄 행각은 낱낱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한지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신분 도용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진짜
김소연은 이강우와 김 신부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한지수에게 감금당하고 학대받았던 끔찍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강인한 의지로 과거의 악몽과 맞서 싸웠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작은 꽃을 가꾸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려 애썼다. 이강우는 김소연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회복을 도왔다. 그는 자신이 한지수에게 속아 소연의 고통을 외면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그녀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는 소연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가 웃음을 되찾을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소연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 신부님 역시 두 사람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다. 그는 소연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간구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의 의미를 가르쳐주며 그가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지혜로운 조언과 변함없는 지지는 두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김소연은 마침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둡고 불안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신부님이 추천해 주었던 미술재단의 후원을 다시 받게 되었고 못다 이룬 화가의 꿈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렘이 아름다운 색채로 담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간구는 그런 소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소연과 함께 작은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과거 그녀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부유하고 철없던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깨달은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그 이상으로 깊고 애틋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며 세상 그 어떤 연인보다도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이었다. 강구와 소연은 김 신부님 그리고 반려견 맥스와 함께 한적한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공원에는 갖가지 봄꽃들이 만발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소연은 휠체어 대신 간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아직은 조금 불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다. 맥스는 신이 난 듯 그들의 주위를 맴돌며 재롱을 부렸다. 강구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소연이 말했다. 네, 정말 좋네요. 소연 씨처럼요. 강구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그들의 행복이 담겨 있었다. 김 신부님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그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냈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삶에 늘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식 중 신부님이 내 신부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시고 갑자기 예식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상처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세상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진정한 행복은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이었다.